매년 봄부터 가을 산행이나 텃밭일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아셔야 될 작은 진드기 한 마리가 일으키는 무서운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행을 다녀오신 68세 남자분이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고열과 구토, 의식저하, 그리고 온몸에는 점상 출혈이 있었습니다. 이번 첫날 혈소판 수치가 85,000 정도였는데 단 3일 만에 18,000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자, 어떤 질환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SFTS. 바로 오늘은 그 SFTS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환자분을 살릴 수 있는 직접적인 항바이러스제 2026년 지금도 이 세상에 아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응급학과 전문 닥터 K 김근수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SFTS, 우리 말로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는 질환인데요. 이름이 좀 길고 어렵죠. 그런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질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아, 이래서 진드기를 조심해야 하는구나 라는 정확한 이해가 생길 것입니다. 먼저 SFTS가 어떤 병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병이 최초로 보고된 것은 2009년 중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첫 환자가 보고됐어요. 그 이후로 매년 200에서 300명씩 꾸준하게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범은 작은 소피 참진드기라고 하는 진드기예요. 산이나 풀밭, 텃밭, 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진드기 침샘안에 바이러스가 그득그득 들어있다가 사람을 물면 침과 함께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즉시 켜지는 경보 장치가 있어요. 의학용어로는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장치인데요.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의 침입이라고 하고 온 동네에 사이렌을 울려주는 시스템 같은 겁니다. 그런데 SFTS는 굉장히 영리한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NSS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 경보 시스템을 완전히 셧다운 시켜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사이렌 선을 끊어버리고 사이렌을 작동시키는 발전기를 꺼버리고요. 비상등까지 완전히 셧다운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몸의 경보 시스템이 셧다운돼서 우리 몸이 멍하게 있는 동안 바이러스는 며칠 만에 수백만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한참 늘어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 몸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이 바이러스가 너무 많아져서 면역제가 한꺼번에 폭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부르는데요. 코로나19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면역세포들이 만들어내는 실험 물질이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오히려 우리 몸의 혈관벽을 너덜너덜하게 만들고 장기들을 하나씩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SFTS의 가장 특징적인 소견이 바로 혈소판 감소증입니다. 혈소판은 피를 멈추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일종의 응급 수리공 같은 역할을 하는 세포입니다. 이게 무려 4가지 경로에서 동시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바이러스가 혈소판에 직접 달라붙어서 혈소판이 비장을 통과하는 동안에 비장에서는 이 혈소판을 불량품으로 알아차리게 되고 이걸 잡아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폭주한 면역세포가 정상 혈소판까지 다 잡아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혈소판을 만드는 공장의 역할을 하는 골수가 바이러스에 감염됐기 때문에 생산 자체가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몸 안에서 음고가 마구잡이로 일어나게 되면서 혈소판이 줄일이 소진돼 버리는 것이죠. 이 4가지 경로에 의해서 혈소판이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소판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수혈을 한다 하더라도 잠깐 올랐다가 다시 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4군데가 동시에 새는 댐을 한 군데를 막아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SFTS에 감염됐을 것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단서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진드기가 활동하는 4월부터 11월이라고 하는 그 기간, 그리고 두 번째는 야외 활동 이후에 1주에서 2주 사이에 시작되는 고열, 거기에 동반되는 오심, 구토,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SFTS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SFTS의 초기 증상이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더구나 발생 증상 자체가 너무나 장염 같거나 단순 감기 몸살처럼 보이기 때문에 SFTS를 의심하지 않는 이상은 잡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SFTS 환자분의 80% 이상이 구토나 설사가 있어요. 제가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그 증상 뒤에 숨어있는 진짜 위험한 병을 놓치지 않는 것. SFTS는
그 대표적인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저는 진드기에 물린 적이 없어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소피 참 진드기는 정말 작아요. 얼마큼 작냐? 깨알만큼 작아요. 또한 물려도 통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환자분 본인도 물렸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이 모르시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서도 환자분이 야외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열이 있었는지, 검사상에서 백혈과 혈소판 감소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고 이 조합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SFTS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시작합니다. 바로 RT-PCR 검사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답답한 부분인데요. 2026년 현재 미국 FDA에서도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SFTS를 직접 죽이는 항바이러스에는 승인된 약이 아직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시도했던 약물들은 있어요. 첫 번째 약은 리바베린이라고 하는 약이에요. 다른 RNA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데 쓰이는 약제인데요. SFTS에도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됐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메타 분석에서도 생존율 개선 효과를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표준 치료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파비피라비르라고 하는 약입니다. 이 약은 흔히 아비간이라고 알려진 약이고요. 일본에서는 임상에 쓰이고 있고 일부 연구에서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미승인 상태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약을 써야 될까요? 자, SFTS 치료의 핵심은 집중적, 보존적 치료입니다. 인텐시브 서포티브 케어예요. 좀 어려운 말이죠. 자, 하나씩 풀어보면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는 약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겨낼 때까지 끝까지 옆에서 받쳐주는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마라톤의 비유를 하자면 그 선수가 결승선까지 통과할 때까지 수분을 보충해주고 페이스를 조절해주고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심장이 망가지면 신대체요법인 CRRT를 돌려주고, 폐가 망가지면 인공호흡기로 폐를 도와주고, 혈압이 떨어지면 승합제를 연결해서 혈압을 받쳐줍니다. 이 모든 게 동시에 며칠씩 진행이 되는 것이죠. 환자가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말 까다로운 상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HLH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구증이라고 하는 합병증이 올 수가 있어요. 면역세포 중에는 대식세포라고 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유익한 역할을 합니다. 나쁜 것들을 먹어치우는 착한 세포인데 이게 폭주를 시작하게 되면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다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혈구도 백혈구도 혈소판도 다 무차별적으로 이 대식세포에 의해서 잡아먹히기 시작해요. 이 상태가 되면 페르틴이라고 하는 수치가 1만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를 넘어갑니다. 정상이 200 정도인데 50배, 100배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이때는 그냥 서포티브 케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받쳐주는 것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와 면역 글로불린을 적극적으로 투여를 해서 폭주한 면역계를 가라앉혀야 됩니다. 진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봤던 70세 여자 환자분도 텃바디를 다녀오신 다음에 SFTS에 감염이 된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페리틴 수치가 28,000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했고 그 이후에 다행히도 21일째 되는 날에는 큰 문제 없이 퇴원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실생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문제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방입니다. 야외 활동할 때는 반드시 긴 팔과 긴 바지는 필수입니다. 바지는 그 밑단을 양말 안으로 넣어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끔 막아주셔야 되고요. 밝은색 옷을 입으셔서 진드기가 더 잘 보일 수 있게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진드기 기피제를 옷과 노출된 피부에 뿌려주어서 진드기가 다가오지 않게끔 예방하시고요. 풀밭에 그냥 앉거나 눕는 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몸에서 진드기를 발견하셨다면 절대로 손으로 잡아 뜯거나 으깨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드기 침샘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오히려 더 짜이듯이 우리 몸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핀셋이 있다면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 진드기 제거 도구가 있다면 그 도구를 사용해서 진드기 머리 쪽을 잡고 천천히 똑바로 당겨서 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뺀 자리는 알코올로 소독을 하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그 진드기는 봉투에 담아서 병원에 가지고 오시면 진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야외 활동 이후에 2주 안에 열이 나고 구토와 설사가 시작된다면 그냥 장염이겠지 하고 넘어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병원을 가셔야 되고요. 어떤 야외 활동을 했는지, 어디에 갔다 왔는지, 또 언제 갔는지를 의료진에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 한마디가 진단을 며칠 더 앞당길 수가 있고 그 며칠을 앞당기는 것이 환자분들의 생사를 가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의료진 선생님들께도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SFTS는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도 2013년에 의료진 감염 사례가 보고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내 삭관을 하거나 기관 내 내시경, CPR 같이 에어로졸이 발생 가능한 시술을 할 때는 반드시
N95 마스크를 쓰시고 안면 보호대까지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자분을 살리는 것만큼 본인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루었던 내용의 핵심 4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SFTS는 4월부터 11월 사이에 호발하게 되고 진드기가 옮기는 바이러스 질환이고 국내에서는 치명률이 최대 30%에 이른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야외 활동 이력에 더해서 발열과 구토, 설사가 동반이 된다면 진드기에 물린 기억이 없다 하더라도 SFTS를 한 번씩은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셋째, 현재 SFTS를 직접 죽이는 항바이러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보존독 치료가 핵심이 되고요. HLH가 동반될 때는 스테로이드와 면역글로빈을 추가로 투여를 해야 됩니다. 넷째,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예방이죠.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 팔과 긴 바지는 필수이고 진드기 기피제를 옷과 노출된 피부에 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 이후에는 샤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3가지만 잘 지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SFTS는 분명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어떤 병인지를 알고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면 충분히 대비할 수가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들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음에는 이런 주제를 다뤄주세요 라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잘 챙겨서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드기에 물렸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응급학과 전문의 닥터 K 김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